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이요 붓다께서 가르친 것이요 모든 전통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가르친 것이다. 왕국은 그대 안에 있다. 그 안에 그대는 신의 모습으로 지어진 위대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면 그대 자신을 마음속의 소란스러운 난장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깊은 내적인 갈등과 외부 환경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를 넘기던 그런 때 말입니다. 그때 제 손에 밤낮 없이 들려 있었던 책이 바로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었어요. 그 책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도 저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마이클 싱어의 신작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의 완결판으로 설명되고 있더라고요. 15년 만에 발표된 이 작품은 독자들이 내면의 평화와 조건 없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이클 싱어는 이번 책에서 인간의 곤경을 넘어 해방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정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루고 있어요. 책을 눈으로 읽으면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은 눈동자만 되돌려서 2번, 3번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귀로 듣는 건 그게 안 돼요. 그냥 막 넘어가 버리니까. 되돌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엄청 번거롭단 말입니다. 그게 귀로 듣는 책의 단점 중에 큰 부분입니다. 마이클 싱어의 글은 사실 눈으로 읽으면 아주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듣는 걸로는 어쩌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번 되돌려서 듣거나 들어봤는데 느낌이 좋은데 하시면 이 책을 구매해서 줄 쳐가며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5년 만에 신작이라니, 그 시간 동안 이 책을 완성했다니, 그래서인지 가슴이 더 떨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챕터 구분하지 않고 좋았던 문장들을 발췌해서 연속적으로 들려드릴 겁니다. 클로징 때 좀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다시 쉽게 요약하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다행히도 마음에는 개인적인 마음의 층 위에 한 층이 더 있다. 그것은 비개인적인 마음, 곧 추상적인 마음, 혹은 순수하게 이지적인 마음이라 불린다. 이 마음의 층은 내면의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높은 차원의 마음이 표현하는 비상한 창조성 속으로 거침없이 솟아오를 수 있다. 추상적인 층이라 불리는 이 높은 층이 로켓을 쏘아 올리고 에어컨을 만들고 원자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는 층이다. 추상적인 마음이야말로 인간을 실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오로지 감각을 통해서만 경험하도록 한정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순전히 지적인 마음의 영역을 자유로이 탐사할 수 있다. 마음은 당신을 거의 어디에나 데려다 줄 수 있다. 화성으로 날아가서 인터넷을 통해 표면을 탐사하게 해줄 수 있는 탐사선을 제작하고 싶다고? 멋지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마음은 감각의 한계와 개인적인 생각의 울타리 너머로 확장해 갈 수 있으니까. 마음은 다양한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지성의 차원에서 당신은 외부에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마음의 능력을 사용하여 추상적인 예술성도 논리적인 지성도 발휘할 수 있다.
부자의 완벽한 이해는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안락 의자에 앉아서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을 공부하던 중 위대한 법칙들을 발견해냈다. 이것은 마음의 힘을 입증해주는 위대한 증거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 속에서 넋을 잃어버린 채 저 자신에 관한 그러한 생각들을 삶의 유일한 의미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는 까마득히 먼 얘기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을 지어내고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게 만들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결코 평안해지지 않는다. 추상적인 생각의 위대한 힘은 깡그리 잊혀갈 것이다. 자신에게서 주의를 빼낼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삶은 현실과 당신 마음의 호불호 사이의 싸움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사용되는 마음을 개인적인 마음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의 생각은 온통 저 자신과 자신의 관념과 견해와 호불호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식의 중심을 현재의 순간에 두는 마음 챙김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마음 외의 것에 주의를 집중하게 한다.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에만 끝없이 붙잡혀 있는 당신의 의식을 떼어내는 한 방법이다. 개인적인 마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방법은 이지적인 마음을 사용하여 개인적이지 않은 성질의 일을 만들어내고 행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책을 연구하는 엔지니어가 되거나 질병을 연구하여 치료법을 개발하는 의학자가 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술, 컴퓨터공학, 수학, 이러한 것도 모두 비개인적인 마음을 사용하는 아름다운 본보기이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마음속에 저장해 놓은 것들의 성미에 딱 맞게 펼쳐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러한 일을 기대하는 것은 그리 지적이지 못하다. 과거에 좋았거나 나빴던 경험에 비추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굴러가게 만들려고 버둥대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정말 지성적인 짓인가? 삶을 원하는 길로 굴려가려고 온갖 불만과 걱정하며 버둥대는 수 말고 다른 게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모든 사회가 하고 있는 짓이고 거의 모든 인간이 여태껏 해온 짓이다. 인간은 단지 그러한 짓을 그만둘 만큼 충분히 진화하지 못한 것이다.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독신인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똑같이 묶여 있다.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런 대로 괜찮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크든 작든 고통을 겪는다. 다행히도 당신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삶을 사는 훨씬 더 차원 높은 방식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마음을 대하는 방식과 자기 앞에 펼쳐지는 삶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를 요구한다. 높은 차원으로의 같은 변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주의를 기울여 보면 호불호가 정해지게 한 것은 과거의 경험들임을 깨달을 것이다. 백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지어낸 것은 아니다. 당신의 관점, 견해, 호불호는 과거에서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됐다. 예컨대 당신은 애정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러다 문득 친구가 헤어져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자 갑자기 자신의 애정관계가 걱정되기 시작한다. 친구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결별이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저장했다. 그게 당신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당신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어떠한 정보를 마음속에 가두어 두게 되는 일 없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물론 그렇다. 한 친구가 어떠한 문제를 겪고 당신에게 그것을 하소연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의식을 지나가고 당신은 동정심을 느꼈다. 사실상 그 과정은 당신을 더 큰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 당신은 삶의 현실을 마음속에 가두어두지 않고 온전히 소화할 수 있었다. 그것을 나중에 상기하고 싶다면 의지로서 있는 그대로를 기억에서 꺼내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저 혼자서 자꾸 돌아와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 속에 갇히거나 잠재의식 속에 묻히지 않았으므로 당신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경험을 다룰 수 있으므로 사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만일 그 경험을 저항 없이 다루지를 못했다면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 속에 갇힌 채 남아서 마음을 황폐화할 것이다. 더 심하게 저항하면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묻힌 채 골아서 그 교란된 상태를 마음속에 온통 퍼뜨려 놓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간에 당신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신은 불쾌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잔뜩 수집해 놓았고 그것들은 수시로 자꾸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만 괜찮아질지 이해하기 위해 마음의 분석적인 부분까지 동원해야 한다. 바로 이 대목에서 호불호가 생겨난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그 안에서 편안치 못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사건을 이용하려는 시도이다. 그 결과 당신은 펼쳐져 일어나는 모든 일을 언제나 자신의 호불호에 의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사람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의 눈을 통해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데이터는 당신이 한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남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경험은 다른 누구도 당신의 배우자도 자녀도 친구들도 해보지 않았다. 아니, 그들의 경험과는 비슷하지도 않다. 과거의 경험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다른 사고방식에 순응하는 인상에서 생겨난 기존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룹의 사고 성향에 맞추기 위해서 그중 일부분은 억눌러야만 한다. 그렇다면 그 안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어찌 놀라운 일이겠는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온갖 개인적인 것들을 부여안고 있다.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그 불가피한 결과로 당면한 순간이 당신이 저장해 놓은 이미지와 어쩌다가 잘 맞아떨어지면 당신은 좋아라 한다. 마음이 열려 흥분하고 열광한다. 만일 그것이 저장된 이미지와 어긋나면 당신은 화를 낸다. 즉각 마음이 다치고 방어적이 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물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있다. 그 안에서 사는 기분이 어떤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 어떤 때는 천국이고 어떤 때는 지옥이다. 그 이유는 이것이다. 그것은 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한 짓이 마음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눈앞에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외감을 느끼는 대신 당신은 그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시름을 벌인다. 의도적인 생각, 자동적인 생각, 당신은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생각을 지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 머릿속에서 안녕이라고 말해보라. 그것을 계속 반복하라.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 말은 당신의 마음 속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분명히 당신은 생각을 지어내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매우 구별되는 생각이 존재한다. 의도적인 생각과 자동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종류의 생각은 이름이 가르치듯이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어내는 생각이다. 당신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의도적으로 지어낼 수 있다. 먼저 안녕 하고 말하듯이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통해 청각적인 생각을 지어낼 수 있다. 혹은 마음속의 눈앞에 심상을 지어낼 수도 있다. 예컨대 지금 배의 심상을 하나 지어내보자. 마음속에 그것이 보이는가? 이제 그보다 큰 배를 심상화해보라. 그보다 더 큰 배도. 그 안에서 퀸 메리호를 보라.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 배는 그 안에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분명 당신은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을 지어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의도적인 생각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생각이 있다. 자동적인 생각 말이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지어내기 결정한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제멋대로 당신의 마음속에 튀어 올라온다. 마음속에 올라온 다음에는 거기에 주의를 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배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을 때처럼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어내지 않았다. 생각의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휴일에 차를 몰고 거리를 달리면 당신의 마음은 저 혼자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한다. 내가 왜 꼭 그런 말을 했어야 했지? 그 말을 안 했으면 우린 아직도 함께 했을 텐데. 아니야, 그러긴 힘들었을 거야. 우린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당신은 일부러 마음이 이러한 생각을 지어내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저 혼자 말하는 목소리이다. 이러한 일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게 의심된다면 얼마 동안 그 목소리를 멈추려고 해보라. 마음속에 스트리밍되는 그러한 생각들은 금방 되돌아올 것이다. 누가 3시에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3시 반이 되도록 전화 오지 않고 있다고 해보자. 그 30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당신의 마음은 저 혼자 온갖 생각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다. 이 일에 대해 걱정하고 싶어. 그래, 마음아. 걱정하는 마음을 지어내기 시작해.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아니면 나를 바람맞히는 걸까? 당신은 이렇게 하지도 않는다. 저 혼자서 그 모든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 의미 있는 생각도 아니다. 파괴적인 생각들이다. 그것은 당신의 30분을 망쳐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궁금해진다. 30분 동안이나 전화를 기다린 판에 당신은 또 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가? 글쎄, 객관적으로 보자면 당신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 대신 그러고 있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당신은 마음이 대부분의 생각을 저 혼자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 샤워할 때의 마음을 지켜보라. 운전할 때에도 당신을 지켜보라. 일하다가 쉴 때 자신을 지켜보라.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을 지어내고 있다는 것을 볼 것이다. 누가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그의 말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기는 하지만 당신은 거기에 오롯이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은 않다. 당신은 들리는 이야기에 대한 마음의 반응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 나라면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어. 방금 당신의 마음은
상대방이 한 얘기에 관해서가 아니라 온통 당신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했다. 이런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생각들을 잘 살펴보면 당신은 그것이 웃기는 것에서부터 무서운 것까지 폭이 다양함을 깨달을 것이다. 아무튼 간에 머릿속에 늘 그러한 잡음이 울리도록 놔두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거기에 잠시라도 주의를 기울여 보면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 마음은 왜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는데에도 저 혼자서 막 생각을 지어내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이에 대해 이미 논한 적이 있다. 처리되지 못한 정신적, 감정적 인상이 마음속에 저장되면 그 인상은 당신 안에서 얌전히 앉아있질 않는다. 저항이나 집착으로 인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은 풀려나려고 애를 쓴다.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에너지 차원의 현실이다. 에너지는 당신을 그것 안에다가 가두어 놓기 위해서 반대 의지를 계속 가하고 있지 않는 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계속 돌아와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5년 전에 엄마가 당신에게 소리를 질렀고 당신은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사람이 자기 엄마가 소리를 질렀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모든 정신적, 감정적인 문제가 당신의 마음에 솟아오른다. 왜일까? 갇힌 에너지는 호시탐탐 언제든지 솟아올라 나오려고 애를 쓴다. 두껍게 막아놓은 강물이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처럼 말이다. 그것은 당신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편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억눌러 놓기 위해서는 당신이 끊임없이 의지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모든 쓰레기를 안에다가 담아두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가. 인체가 불순물을 배출하려는 것처럼 정신적인 불순물을 배출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어떤 때에는 당신도 그러한 생각들을 그 근원까지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때는 그게 쉽지 않다.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마음이 다른 생각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생각을 지지할 때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의 예로 돌아가 보자.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그에게 했을지도 모를 어떤 짜증스러운 행동 때문에 그가 전화를 안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을 지어내기 시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별 의미가 없다. 중요한 이유는 하필 왜 그 이유가 다른 이유를 제치고 떠올랐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밝혀진다. 당신이 13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맞아. 너는 전화를 안 했어. 네가 나에게 한 짓이 괘씸해서 일부러 안 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가 전화를 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이 돌아온 것이다. 만약 수십 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안 했던 이유가 깜짝 선물을 들고 직접 나타나기 위해서였다면 어떨까? 지금 누군가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흥분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고 그것은 그 갇혀있는 에너지를 풀어놓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쓴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저 혼자 만들어내는 생각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자동적인 생각의 본질이다. 그것을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신상에 대한 엄청난 통찰이 중요한 진리 같은 것으로 여기지 마라. 자동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그저 마음이 당신이 그 안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들을 청소하려고 벌이는 시도일 뿐이다. 내적인 자유를 향해 가는 우리의 길에서 각 단계마다 그 앞을 내다보는 시야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수시로 돌아가야 할 든든한 땅은 의식의 자리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자신이 거기에 있음을 안다. 아니,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외부 세계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너무나 매몰된 나머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의식의 근원은 주목하지 않고 의식의 대상들 속에서 정신줄을 놓아버린 것이다. 영적 깨어남이란 대상들에 얽매여 있던 의식을 놓아주게 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마주하는 의식의 대상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제 외부 세계부터 탐사를 시작해보자. 당신이 오감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들의 의식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당신은 날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신호에 끊임없는 홍수 속에 빠져있다. 참나, 곧 내면에서 살고 있는 그 의식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탐사해 보려면 그보다 먼저 시간을 두고 외부 세계를 철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야말로 당신 삶의 가장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 밖에는 실제로 무엇이 있고 그것은 어디서 생겨났으며 그것과 당신의 관계는 무엇일까? 주변 세계와 당신 사이의 관계부터 탐사해보자. 우선 당신은 아마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선언을 들어보라.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이 순간은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말에 반박하려고 나서기 전에 당신 앞에 이 순간을 그저 한번 바라봐 보라.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 심사숙고하지도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들지도 마라. 그저 내 앞에 한순간이 놓여 있음을 알아차리라. 또 다른 한순간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오른쪽을 보라. 또 다른 한순간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 그 순간들은 당신이 보기 전부터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나서도 여전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 세상에는 당신이 보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존재하는가. 온 우주에는 또 어떤가. 그 순간들이 당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인정해야만 한다. 그 순간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그 순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 순간들은 당신이 만들지 않았고 당신이 그것을 오고 가게 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저 거기에 있다. 당신 앞의 순간은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조차 존재하는 우주 속 또 하나의 순간일 뿐이다. 그것은 전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의 순간은 비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것이 그토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 앞의 순간이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당신은 괴로워하고 성미에 맞으면 기뻐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당신이 그 순간 속에 갖다 붙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것은 그 순간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모든 순간들은 그저 우주의 순간들이다. 이 비개인적인 순간들에 개인적인 기대를 갖다 붙여서 개인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습관적인 방식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첫 번째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머나먼 오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토성의 고리와 목성의 폭풍과 화성의 사막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99.9999% 이상의 우주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중 0.001%는 상관이 있다. 어느 곳에 0.001%일까? 바로 당신의 눈앞에 있는 부분이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이유로 그것은 더 이상 비개인적인 우주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여태껏 당신이 그 순간에 다 개인적인 기대를 갖다 붙임으로써 그것을 정말 중요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 앞에 놓인 순간을 보지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들은 그것에 전혀 무관심하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지도 감정을 뒤집어 놓지도 않는다. 당신이 그 순간을 더 이상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그 순간은 당신조차도 주의를 돌리는 그 다음 순간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그녀가 왜 저기 앉아있지?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야? 불빛이 너무 눈부셔. 이런 새로운 순간들이 뜬금없이 당신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진실은 그 순간들은 당신이 바라보기 이전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신이 깨닫게 될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눈앞의 순간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눈앞의 순간을 두고 당신이 당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 어느 시점에서도 우주에서는 무수한 순간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과 당신 사이의 관계는 정확히 동일하다. 당신은 주체이고 그것들은 대상인 것이다. 이 진실을 인식하고 나면 나날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이 이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름다운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항구로 나아가 보자.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당신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문해 보라. 파도가 보이고 물보라가 보이고 어쩌면 고래나 바다 사자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냥 그 순간 우연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다른 날에, 아니 다른 시간에 왔다면 당신의 눈에 보인 것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어떠한 개인적인 기대를 품고 그래 왔을 때에만 그것이 당신을 괴롭힌다. 사람들이 말하던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싶어. 이러한 기대를 품고 왔다면 당신은 그날의 바다 풍경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그저 자신의 경험을 즐기는 데 반해 다른 사람은 그 경험을 자신의 개인적인 성미에 맞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만 한다. 바다의 경우에는 눈앞의 순간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당신은 경험을 단순히 즐길 권리를 누린다. 대개 바다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삶의 다른 부분들보다 쉽다. 하지만 바다를 바라보고 있든 삶을 바라보고 있든 간에 눈앞에 놓인 것은 당신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순간들은 그저 당신 앞에 있게 된 우주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 어느 것도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마음속의 난장판. 나는 이 안에 있어. 나는 의식이 있어. 그런데 내가 의식하는 것은 이 안에 그렇게 늘 멋지지만은 않다는 거야. 이러한 솔직한 말은 받아들임과 참나의 인식에 나는 우리의 탐사를 이어가기에 훌륭한 발판이 되어준다. 당신이 경험하는 무엇이 그 안을 때로는 멋지다가도 때로는 매우 힘든 곳이 되게 만드는 걸까? 당신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단지 3가지뿐이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첫째, 당신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세계를 경험한다.
온 세상이 저 밖에 있고 그중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눈과 귀와 코와 미각 및 촉각 기관을 통해 들어온다. 일단 들어오면 그것은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당신에 대하는 것들 중에서도 내면의 상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이다. 외부 세계가 매우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전부는 아니다. 그 안에는 생각도 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왜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 혹은 우와, 나도 저런 차가 있으면 주말마다 전원으로 드라이브나 다니며 즐길 텐데.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말을 하는 게 대체 누구냐고 물으면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자이다. 생각은 당신이 그 안에서 지각하는 또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당신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상을 지각하고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을 지각한다.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길게 논할 테지만 당장은 생각과 외부 세계가 당신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세 가지 중 두 가지라는 사실만을 알아두자. 당신이 경험하는 세 번째 대상은 느낌과 감정이다. 두려움과 같은 것이 갑자기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두려워.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적을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그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느낌은 유쾌하다. 사랑을 느꼈어. 이전에 느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말이야. 당신은 그 느낌을 좋아한다. 어떤 느낌은 불쾌하다. 두렵고 당혹스럽고 미안한 느낌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걸 느끼고 있어. 이러한 느낌을 당신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참나에 대해 벌써 꽤 많은 탐사를 해왔다. 당신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미 증명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신이 그 안에 있음을 당신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당신의 의식의 자리이다. 혼란에 빠질 때 언제든지 거울 앞에 서서 말해보라. 어이, 너 그 안에 있니? 자신에게 손을 흔들며 깨닫자. 그래,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군. 저걸 보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의식의 자리로 중심을 찾아 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의식되는지를 알아차려보라.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주변 환경과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들과 가슴 속에서 일어나거나 편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자아내는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라. 이 세 가지 내적 경험의 무대 위에서 당신의 의식이 벌이는 지구별 살이라는 게임이 펼쳐진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서 당신은 별 희망이 없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경험의 끊임없는 공세는 마치 내면에서 쉴 틈 없이 벌어지고 있는 난장판과 같다. 그 효과는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건 마치 당신을 해치려는 하나의 공모와 같아 보인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대개 생각과 감정들이 그 뒤로 줄을 설 것이다. 마음이 이건 싫어 라고 말하는데 가슴은 엄청난 사랑을 느끼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예컨대 프레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한다. 프레드를 만나기는 싫어. 지난번에 다퉜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건 불편해.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밖에서 이러한 사건이 들어와서 생각을 지배하면서
힘든 감정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당신은 그 압도적인 경험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제 누군가가 그 안에서 사는 기분이 어떤가요? 하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참 힘든데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무지 애를 먹고 있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부처는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라고 했다. 그가 비관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인생은 고해이다. 부자든 가난뱅이든 병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상관이 없다. 고통받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어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은 그저 큰 탈 없이 살기만을 위한 발버둥이다. 따지고 보면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어떠한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란 모두가 그저 큰 탈 없이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렸을 때 그토록 울었던 이유도 그것이다. 그 안에서 당신은 편안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다. 그것이 마음을 편안히 해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당신은 유럽이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당신은 결국 자신이 평생 그 안에서 벌여온 일이란 큰 문제 없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것뿐임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 이른다. 먼저 당신은 무엇이 자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줄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밖으로 나아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편안해지려고 애쓴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그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살기에 더 편한 것으로 만들려고 애쓴다는 뜻이다. 괜찮은 생각과 감정도 있고 별로인 생각과 감정도 있다. 당신은 괜찮은 쪽을 좋아한다. 그게 당신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대상이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기분을 고양시키기를 원한다. 문제는 그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매우 구린 것으로 만들어 놓는 외부 세계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인생이 견디기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상과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상호작용은 매우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세 가지 것들은 대체 무엇이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당신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을까? 그것이 왜 어떤 때에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어떤 때에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걸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속속들이 살펴볼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도 감정도 외부 세계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당신이다. 당신은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될 것은 그 안에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여태껏 경험해본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그 존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다. 마침내 참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 때가 온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이 깨닫게 될 사실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이요, 붓다께서 가르친 것이요, 모든 전통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가르친 것이다. 왕국은 그대 안에 있다. 그 안에 그대는 신의 모습으로 지어진 위대한 존재이다. 하지만 그것을 알려면 그대 자신을 마음속의 소란스러운 난장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은 내면의 자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책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 책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마음이 외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탐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를 보는 경험을 하면서 저자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그 순간에 거기에 있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걱정이나 불안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저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감각,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 또 생각, 그리고 감정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보면 우리의 복잡한 경험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또 인생이 부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고해, 힘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그게 그렇게 슬프게 여겨졌는데 싱어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꼭 우울하기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짜 나, 참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자는 우리 안에 아주 특별하고 멋진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진짜 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아름답다고 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 가슴을 톡톡 두드리면서 마치 멋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것이 내 안에 있다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 자신을 더 소중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어서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눈이 떠지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잠을 청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럴 때는 뭐든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시간이 버텨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또는 저의 미약한 목소리의 몇 토막이 누군가의 그 붙잡을 수 있는 한 조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결국 삶이 당신보다 더 잘한다, 이 말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구보다 삶 자체가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주 그래요. 우리의 한정된 경험과 지식으로는 삶의 그러한 측면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주가, 삶이 우리는 당최도 이해 못하는, 미처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믿고 삶이 주는 경험과 교훈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삶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삶이 그대보다 그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될 일입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t's the same old sound in the same old town. I wake up early with a sigh. The morning breaks to leave behind the night I need to get me by. Safe and lonely. It's the same old sound for days to come. I close the blinds and carry on. I'm not afraid to stay away. What comes around can stay unfound.
sound, the common ground. Just leave me be, don't ask me why. Behind these walls, no one talks, and tears for fears are left